지난 2월에 연예계의 큰 별이었던 황정순 씨가 타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놓고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들려서 너무나도 가슴이 무겁고 슬퍼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월 17일 날 황정수 씨가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큰 별이 졌는데 예. 타계하신 다음에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황정수 씨는 지금 자신의 친자식은 없습니다만은 의붓자식들과 또 그 밑에 3명의 상속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 그 3명의 상속자가 서로가 자신이 상속 대상이라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진흙탕 싸움이 벌어져 있어요.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의붓 아들 지금 사실 좀 얘기를 언뜻 들었을 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그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을 하셨고, 네. 그죠? 또 조카 손주들을 또 입양을 하셔서 지금 그 손주들끼리 자식들끼리 좀 그 재산 문제가 얽혀 있는데 가족 관계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남편이 전처사에서 낳은 새 의붓 자식과는 새 자식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황정순 씨가 남편 사별 9년 후에 예. 자기 친정으로 복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의붓 자식 3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붓 자식 1명 중에 또 아들. 예. 그게 의붓 손자 이 씨고요. 예. 그리고 의붓 오빠의 또 손녀가 있죠. 예. 저게 황 씨. 저 2분 그리고 황 씨의 또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3명이 지금 현재 법적 상속인으로 돼 있고 예. 그 중에서 조카 손녀 황 씨가 의붓 손자 이 씨를 고소한 상황이 된 거죠. 복잡하죠. 근데 그 예. 유산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런 분쟁이 일어난 거죠? 항상 이런 싸움은 결국은 또 유산 돈이 문제인데요. 재산이 한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선 삼청동에 집이 있고 선산등에 있는데요. 네. 특히 삼청동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가가 밀집된 지역 근처에 있어서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호가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점점 더 첨예해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슨 재산이 엄청 많고 화려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삼청동에 있는 2층짜리 집이에요. 1층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고 2층은 이제 일반 살림집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삼청동이 이제 언젠가부터 거기 번화해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땅값이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지신 게 집이고 또 있는 게 선산이고 그러니까 어떤 유동자산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식들의 돌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본인은 혼자 강아지 2마리 키우며 사셨으니까 굉장히 외로우셨던 거죠. 아유, 네. 황정수 씨가 사실 국민 어머니 원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어린 시절에 전 그분이 우리 할머니 같았고 국민 할머니였어요. 좋습니다. 원조 김혜자 씨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 엄마였죠. 예. 근데 이제 젊은 날에는 노처녀 역할이나 억척스러운 엄마 역할,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예.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어머니상을 잘 표현한 맞아요. 아마 연기자일 겁니다. 처음 15살 나이에 데뷔해갖고 예. 국립극단 전신인 신역 극단원으로 시작해서 영화만 한 430편, 연극단 200여 편에서 한 640편에 가까운 작품을 소화해낸 우리 산증인입니다. 촬영장에 가면 전 연기자들이 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스태프들도 저도 어머님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런 분이셨습니다. 16살에 데뷔하셨으니까 거의 70년 동안 배우로 살아왔는데요. 처음에는 연극이 시작이었어요. 이후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까지도 가리지 않고선 출연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팔도광산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영화가 인기가 워낙 좋은데 내용이 새마을 운동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정권에서 드라마로 또 만든 거예요. 여기서 김희갑 씨랑 부부로 활약을 하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노래도 유명했잖아요. 그 노래. 정상적으로는 이 제목은 꽃피는 팔도광산입니다. 그래서 팔도광산 저도 열심히 봤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드라마예요. 무려 398회라는 최장수 1일극 드라마 기록을 세웠고요. 74년부터 75년까지.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야외에서 찍는 ENG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근데 찍었죠? 야외 올로케로 영화처럼 찍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역사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도 깨지지 않는 최호화 캐스팅을 했어요. 부부가 김희갑 씨하고 황정수 씨예요. 아들 부부가 그러니까 아들 딸 부부가 7명이 나옵니다. 첫 딸 부부가 최은희 씨하고 장민호 씨, 장민호 선생님이고 예. 둘째가 박노식 씨하고 도금봉 씨였어요. 셋째가 황혜 씨하고 김용림 씨, 넷째가 태연실 씨하고 박근영 씨, 다섯째가 윤소정 씨하고 문호장 씨였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전향자 씨, 오지명 부부, 마지막이 한혜숙 씨하고 민지환 씨 부부인데 지금으로 치면요 김혜자, 최불암, 신구, 이순재, 그다음에 김태희, 그 이병헌, 배영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왜냐? 그래 확 와닿네요. 이 사람들 다 끌어다가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고요. 네. 이 드라마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 드라마 화면, 한번 예. 보고 갈게요. 화면을 보죠. 이거 딸 애들한테서 온 게 아니오. 정말 이거 딸 애들한테서 온 거 아니오? 분위기가 제 참 것만 놓고 그립네요, 다 그거 보니까. 왔겨. 근데 황정수 선생님 저때도 뭐 할머니셨어요. 제호량망망하옵시니까 청고마비 계절에 한번 다녀가옵소서. 아 젊으셨다. 여보, 자식들이 저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좀 괴롭더라도 우리 한 바퀴 휘 돌아야지 않겠소? 청주 큰아이네 집부터 갑시다. 아 그래요, 저 모습이에요. 황정수 씨가 엄마인데 처다를 맡은 장민호 씨가 사실은 나이도 한 살 많고 일단 선배였어요. 그때 그리고 40대 아닌가요? 네, 40대 때죠. 이거 저기 주제가를 이봉조 선생님 작곡하고 최준 씨가 불렀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발도강산 저울시고 아들 찾아 백리길. 이 노래가 주제가인데 주제가는 정작 많이 못했대요. 앞뒤로 끝날 때 새마을 노래를 틀라 그래갖고 주제가가 새마을 노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도 대박이 났어요 그 노래가. 예, 근데 어떠셨어요? 황정수 씨랑 좀 가깝게 지내셨죠 예전에? 예, 왜냐면 우리가 변명이 황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저기 한 20년 전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그 삼청동 집에도 제가 자주 가고 근데 그 황할머니가 우리 아들한테도 꼭 반말을 안 해요. 아유 돈 어서 와요. 돈이라고 그래. 돼지라고.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금으로 돼지를 만들어서 한 마리씩 갖고 오세요. 어머. 볼 때마다 주는 거야. 아이 금을요? 돼지 한 돈짜리 돼지 한 돈을? 돼지를 만 우리 아들이 돼지라고. 아. 그래갖고 돼지를 몇 마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도 꼭 그랬어요, 저랬어요. 점잖. 우리 아이한테도 뭐라고 불렀나요? 그 나한테 할머니가 돈모. 돈모 돼지 엄마. 돼지 엄마. 아. 근데 결혼은 하셨는데 직접 아이를 예, 그건 낳으시진 아니고 않네요. 이제 결혼도 참 재밌게 하셨어요. 왜냐면 네. 옛날에 이제 촬영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옛날에 특히 그랬어요. 그러면 앉으시고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하시는데 아. 그 6.25 피난을 가는데 트럭을 탔대요. 트럭을 탔는데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배운 거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으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를 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영복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 맞아 이 박사님. 이 박사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이미 그때 이제 황정수 선생님은 초혼인데 이분은 3남매를 두고 있는 한번 결혼했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애를 안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일어난 사건이 그 3명과 관련된 그 사건이 이제 그 밑에 사건이 난 겁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30년이었던 1977년에 돌아가시고 얼마나 이제 금술이 좋으셨던지 3개월을 그냥 알아 누워 계셨대요. 그러다가 내가 애들 그러니까 전처 소생이 있으니까 내가 애들 키워야지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하신 거예요. 연기를 하시면서 이런 의붓 자식들도 키우고 후학들도 키우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을 저희가 못 지켜드린 것 같아요. 7년 동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17년 동안 살고 남편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를 안 낳았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고 그 정도로 희생적으로 사셨는데 그래도 참 정이 많으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손주를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조카 손녀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친남자 손주와 간의 싸움이죠? 지금 황정순 씨랑 당시에 이제 가사 도우미로 있었던 분의 예. 말을 빌면 손주가 의붓 손자 이 씨가 와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본인이 입적을 했다는 거예요. 조카 소녀 쪽에서 그냥 도장을 가져간 게 아니라 뭐 그 군대 가는 문제에 있어서 할머니가 도장을 찍어주면 이 의붓 손자가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감언이설로 얼렁뚱땅 속여서 그냥 모르게 도장을 찍고 가져갔다는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입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붓 아들 쪽에서는 또 뭘 주장하냐면 이 이제 조카 손녀? 조카 손녀 두 분 예. 치무인 어머니를 이용해서 허락을 받은 것처럼 해서 넣었다고 서로는 서로의 이 입적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서가 있다고 하는데 유서 내용대로 따르면 네. 되지 않나요? 평상시 이제 살아생전에 매니저처럼 늘 그러니까 황정순 선생님 모시고 다니던 예. 그 조카 손녀죠. 그분이 이제 공개한 유서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거칠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친필로 써 있고 이제 친필이라고 그 조카 소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육성이 담긴 예. 그런 유언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전체를 희생해서 너희들을 평생을 키워왔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내 어떤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 인고하니?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희생으로 키워왔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1년에 용돈 한 번 주지 않았고 1년에 밥 한 두세 번 산 거. 그게 다하고 그래서 내가 심히 배신감을 느끼고 쓸쓸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써있지만 사실 이제 이 대상이 좀 의붓 아들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고 그분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주 묻어나 있습니다. 또 유언장에 의하면은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의 친정 어머니는 돌보지 못한 것이 가장 한이 된다. 이런 또 배신감을 얼마나 표현을 또 하셨더라고요. 헌신을 하셨으면 그랬겠어요. 네. 지금 조카 소녀 쪽이 유서를 갖고 있고 이거는 본인들의 유리한 내용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서의 효력 요건 중에서 날짜가 반드시 명기가 돼 있어야 된다면서요. 아니,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밝히지 않은 걸로 네, 네. 조카 소녀 쪽에서 밝히지 않는 게 이게 밝혀졌을 때 이 날짜에 맞춰서 뭔가 이제 의붓 아들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또다시 말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의붓 아들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날짜를 명확히 밝혀라. 그래야지 유서의 효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죠. 저 지금 서로 입양 절차가 잘못됐다. 네, 네. 서로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네. 황정수 씨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군요. 적어 보이 지금 말들을 갖고 그 가족 관계를 입양이 잘못됐다, 입양이 무효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뿐만이 뭐 아니라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치매가 있었다 없었다도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잡히기는. 치매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친필은 만약에 증명할 수 없어도 육성으로 된 유언장이 있는 거잖아요. 치매라고 하면 그 육성으로 남긴 유언장이 한 푼도 무효될 줄 수 수 있다. 없다는 거에 효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지금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치매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조카 손녀들이 그 입적됐을 시기가 치매 증상이 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입적 자체도 무효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납치 감금이라고 주장했던 그 정신병원 치료 받았던 것도 아무래도 그쪽 주장에 의하면은 그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됐었다라는 이런 작년에 왜 청룡영화제인가 왜 대종상. 나온 대종상이었나요? 그 소감을 물어봤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정상은 아니고 아주 중증 치매도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교묘하게요. 제가 이 의붓딸과 의붓아들을 한꺼번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 9월 9일? 9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셨던 병원 응급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날. 근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남의 집 가정사니까 그렇죠.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옆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그러니까 그 황정순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노인이라고 나한테 그러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위기가 이거 심상찮다 제가 느껴서 또 그럴 때는 거기서 또 역사적 장소에 계신네요. 잠시 또 관망을 계속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저도 또 형사법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서서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장은 그거예요. 이쪽 아들 측에서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황정순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막 위중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제 얘기구나. 느낌이에요. 그냥 저는 그게 2013년 정말 9월 중요한 정도라는 증인이 얘기죠. 한 분. 2013년 9월 9일 제 그게 좀 기억에는 굉장히 그렇죠. 그날이 아마 그 문제의 그날을 맞나요? 보신 것 같은데요. 그 2014년 9월 달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제 그 조카 손녀 측의 주장은 정신병이 치매가 아니신데 그 이제 의붓 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납치 감금을 한 거다 정신병원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 경찰에서는 그냥 뭐 치료 받은 거라고 해가지고 무혐의 판결이 났고 다시 이제 그 조카 손녀들 측에서는 재수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 그 정신병원 납치 감금 사건이 2013년 9월이었으니까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병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또 며칠이 지났을 때 제가 또 우연히 봤었거든요. 봤는데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두 여자분이 계셨어요, 옆에. 남자분은 안 계시고요. 두 여자분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제 느낌에는 되게 다정하게 잘 대해준다. 저는 이제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참 저 나이 많으신 분한테 저렇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배에다 뭐 이렇게 넣고 다니셨다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노년에 너무 안타깝고 또 쓸쓸하고 아픈 이야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걸을 때 아장아장 걸으신대요, 이렇게요. 왜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배가 볼록 나와 있나 봤더니 요 안에다 집문서, 옛날 집사태도 계약서고 열쇠 끊어미를 뭐 이런 거. 그게 사람들을 못 믿는 그런 옛날 상황이 노인들, 생겼던 노인들이 것 다 같아요. 그러죠. 아픔이 있으셨던 얼마나 불안하시면은 그러고 아니 근데 본인을 위해서 뭐 돈도 쓰는 법도 없었어요. 그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 돈을 이제 본인한테는 안 쓰셨는데 후배들한테 많이 써서 돈 없는 집 없는 후배들한테 청학금 전셋집도 주고. 얻어주고 또 생필품도 보내주고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계속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해오셨는데 익명 혹은 삼청동 사셨잖아요. 삼청동 할머니라고만 해서 네. 계속 기부 활동을 아, 하셨다는 세상에.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분란이 생겼지만 사실 그 황정순 씨께서는 그 자신의 재산이 다른 데에 좋게 잘 쓰여지기를 원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원래가 그러니까 뭐 자식이 미워서 한 푼 줄 수 없다. 물론 유서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 재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재산 전체를 사회에 환원할 의사를 평상시에도 밝혀 오셨고요. 조카 소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어머니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 손자, 손녀, 뭐 며느리, 사위 다 합하면 19명의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렇죠. 근데 말년에 홀로. 그렇게 강아지 2마리랑 사셨어야 했고 그렇게 70년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셨어도 노년에는 저는 그 유서를 썼을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그 집 삼청동 집을 뭐 박물관으로 좀 네. 만들고 싶다라는 뜻을 와. 평상시에 많이 밝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뭐 남긴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양수현 변호사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런 유산 전쟁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지금 현재 입양된 3사람이 아직은 무효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 3명이 이제 전부 다 상속권을 1대1대1로 해서 이제 3분의 1씩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에서 유서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어쨌든 아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이게 무효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제 조카 손녀에게 뭐 유산이 상속이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의붓 손자 입양된 의붓 손자의 경우에는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원래 상속분 3분의 1의 반,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무효 소송이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결론이 나려면 제 생각에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협의하지 않는 한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생각은 이제 자필 유언에 만약에 조카 손녀 입적에 대해서도 지금 가사도우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인이 이 조카 손녀들을 자기의 상속인으로 생각을 했다면 유서에 아들은 주지 않겠다고 했으면 나머지는 조카 손녀에게 주겠다. 이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 그 가사도우미 증언에 의하면 기부를 하겠다고 평소에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유언을 못 만들고 계셔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쟁점이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이 정말 앞으로 한 3, 4년 걸려야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카 손녀 네. 그 둘이 계속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단발머리 그때 둘이 단발머리가 예.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집에 가면 자리다 깔아서 뉘어질 수발을 다 제가 몇 년을 이렇게 봤어요. 예. 수발을. 근데 나는 그저 나가 보기에는 그저 조카딸들이 그 수발을 들었으니까 걔네들이 끝까지 오명란 씨도 그날 인터뷰할 때 그러대 조카들이 수고 많이 했다고 조카딸들이 그러니까는 느닷없이 그 이제 뭐 아들 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뭐 우리는 뭐 제3자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죠. 사실 대기실에서 현주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황정 선생 평생 일하고 외로울 때 그야말로 비서처럼 매니저처럼 가족처럼 수발을 둔 사람이 조카라는 거 아니에요. 조카 손녀. 조카 손녀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산을 서로 싸우자고 하는 한쪽은 뭐 보지도 못했다. 뭐 누굴 꼭 지금 비난할 단계는 아닌데 법정이 판단하겠죠. 그러나 곁에서 본 사람들 시선에 의하면 누가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뻔히 보이는 것도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곁에 못 간 자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나를 차단시켰다. 그러니까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보면 그분이 계속 모시니까는 그분만 효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담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씁쓸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고인이 대신 참 스타셨고 우리의 국민 할머니셨는데
노년에 이렇게 혼자 우리에게 큰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지만 이렇게 외로워하셨고 강아지 2마리와 사셨다는 게 너무 슬픈 이야기 같아요. 아유, 슬플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미어져요, 예. 정말. 아유, 그리고 정말. 떠나신 후에도 이렇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외출도 모르고 오직 집에서 일 가셨다간 집에 들어가시고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도 한 번 무슨 여행이나 이런 걸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삼청동 그러니까 집이 너무 뭐 가슴이 80몇 아프지. 억이라고 하지만 뭐 대지가 커서 그리고 삼청동이 지금 뭐 핫한 공간이어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지 모르지만 화면에서 보니까 그 집이 정말 누추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거기서 다 깨졌더라고요. 깨지고 막 흙이 막 있는 것 같고 뭐 짐도 막 어지럽혀져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서 혼자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최지희 씨 아시죠? 그 예. 원로 영화배우 그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도우미 한 명을 좀 구해달라. 나 혼자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같이 잠들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관리가 안 돼 있고 계속 병원에 다니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거의 외롭다 싶을 정도로 혼자 사셨으니까는 본인도 관리 못했는데 더 관리가 안 되니까 거의 폐허 수준으로 있었던 거죠. 그것만 딱 보더라도 황정순 씨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을지. 근데 이렇게 눈을 감으신 다음에도 편히 눈을 못 감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대중들 그리고 오랫동안 황정순의 작품을 봤던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 거죠. 예. 그 집에 트로피가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그게 해소가 됐겠냐는 거죠. 그 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 중에 하나의 방이 굉장히 깨끗한데 거기 다 평생 받으신 트로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자료 있잖아요. 영화 자료를 본인이 산 증인인 거죠. 연기를 뭐 10대부터 해서 70년을 연기를 하셨으니까 그 영화 자료 다 모아뒀던 걸 중간에 한번 영상 자료는 기증도 하셨었어요. 또 근데 기증 안 하고 지금 남은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방에 이제 서랍에 편지들이 있는데 그게 장학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뭐 이제 후학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장학 그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쓴 편지들 그 방의 풍경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정말 더 안타깝죠. 장학금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자세한 기록 보면요, 30여 년 거의 40년 동안이네. 한 300여 명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한혜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장학금 받는 거고. 개그맨 김태균 씨도 그 뭐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외롭게 산 거 아니에요? 친자식이라는 게 생기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그 정도 활약을 하면 출연료나 수입이 있는데 쓸 줄 모르는 분이니까 그걸 애들 학비를 대주는데 학교 하나를 딱 지정을 해갖고 연기자 길른에다가 뒷받침을 하자는데 진짜 소리 안 나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어요. 자기는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말 후배들이 그냥 건강하게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장학금을 준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현미 씨가 혹시 황정순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난 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전 아픈 것도 몰랐고 돌아가신 것도 알고 나서 전화하니까 발인, 그날 발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았으면 병원에도 자주 다녔을 텐데 한동안 친하게 그렇게 할머니 왔다 갔다 하다가 한동안 한 거의 10년을 끊겼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주 봤어요. 집에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집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외국의 경우 젊었을 때 유서를 다 작성해서 변호사다 이걸 해가지고 왜 그런가 기분 나쁘게 그걸 왜 할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할 때 유서는 써놔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뭐 이번 보니까 저 유선 문제 이런 거 한 번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고인께서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정정하셨을 때 정리를 해놨으면 유언을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게 되네요. 저도 아직 뭐 그런 거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 아는 좀 분은 미리미리 정리해놔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쓰시더라고요. 그건 좀 안 돼. 아니 그걸 자기 인간 관계도 정리하고 본인 그 취미처럼 일기장을 쓰시듯이 쓰시고 유언은 사실 후에께 유효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첫째 딸, 첫째 주다가 10년 후에 얘가 말 안 들으면 둘째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의미가 전에 있더라고요. LA에서 이제 오래 사시던 분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유언 상담에 오셨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겠다니까 남편이 유언을 쓰고 가라 그러셨대요. 비행기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셨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쓰고 오셨냐 그랬더니 남편 빼고 나머지 주는 걸로 쓰고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말 40대들이 거의 유언을 준비를 하고 많이 있다고 한대요. 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스마트폰 아까 얘기하셨는데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자필로 하셔야 돼요. 자필로 하셔야 되고 그 본인이 직접 까다롭더라고요. 기입을 하셔야 오히려 되고 스마트폰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 비디오하고 앞으로 나가 비주얼, 법이 오디오가 바뀔 같이 것 돼 같은데.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새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법이 새로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재 있는 이제 법에 정한 5가지 방식 외에는 안 되니까.